네, 방금 소개받은 서광덕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다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산진에서 나온 책에 아마 실려 있는 글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다를 걷는 사람들 시리즈를 지금 저희 산진이 출판사 공동으로 지금 기획해서 하고 책을 내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다를 건넜을까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양 상인들, 선교사도 있고 다양한 인물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상인들을 좀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서양 상인들이 이 근대를 추동했던, 특히 바다가 근대를 추동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상인하면 보통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그다지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장사꾼, 산농공상에서도 제일 말쓰게기도 하고요. 이거는 비단 이 동아시아나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키케로가 쓴 책에 보면 어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나쁜 직업의 예시로 유통업자 상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인의 신 헤르메스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더 도덕과 사기꾼의 신까지 기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상인은 사기꾼이라는 이제 도식이 성립됐는데 그 이후에 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인은 이제 아라비아 상인 같은 경우에 이제 모험심이 대단한 사람,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묘사가 되었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재밌는 대목은 아라비아 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동 지역의 상인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문명을 전파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역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동의 산업화가 뒤처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해석 같긴 합니다. 그 이후에 유럽에서도 12세기에 이제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 이런 데서도 이제 상업통화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서도 계속 한자 동맹에 속했던 도시에서 상인들의 대우가 상당히 좋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역사에서 주목받는 집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의 모험가적인 성격, 이게 이제 특히 대항해 시대에 두드러진 겁니다. 대항을 누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용기와 모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 등지의 상인들이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동인도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건 잘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영국 동인도회사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동아시아로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도양을 건너서 이렇게 동아시아로 오게 되는데, 오는 과정에서 이 15, 16세기에 아시아 자체도 서양 상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아시아권 내에서도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은 연구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상인들에 의해서 아시아가 개방된 게 아니라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해서 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교역망을 타고 이제 서양 상인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요즘 많은 그런 연구를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인도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한때 세계 바다를 제패했었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뒤에 그림이 나와 있던 것이 이게 동인도회사 마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덜란드인데 전투 없이는 그리 없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아주 어떤 이런 체제는 실제로 이때만 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뭔가 공정한 거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동인도에서는 당연히 누가 있다고요? 군인이 있죠. 세포이 반란 영국 동인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군인이 당연히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상선을 타게 되면 그 안에 의사,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전투병들, 용병까지 다 타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국제 무역 이렇게 조약이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따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자기가 자신의 물건을 보호해야 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이 서양 상인들이 이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창고를 했던 곳이 바로 광주.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서양 상인이든 아니면 뭐 동아시아 상인이든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서양 상인들은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그랬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4개를 열어놨다가 3개를 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열어둔 게 광저우죠. 광저우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양 상인들은 광저우로 와야만 했습니다. 광저우에 들어와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뭐 물건을 팔고 사고 나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도 중국에서도 광저우에서 서양 상인들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룹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공행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행과 유럽의 동행도에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중국 상인과 그 다음에 서양 상인, 유럽의 동행도에서 대표로 하는 서양 상인과의 이런 체제가 광저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행과 동인도 회사의 독점 무역 시기에도 유럽 상인들은 꼭 광저우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독점을 했는데 자유무역 상인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광저우로 들어오지만 솔직히 이 공행에서 제대로 거래를 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뭐를 하느냐, 이제 뒷거래를 하는 거죠. 밀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항구로 올라가서, 왜냐하면 상인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몇 달을 걸려가지고 죽을 걸 각오하고 교육하러 오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뭐라도 팔고 사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인들만큼 모험심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동인도 회사가 영국이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있었고, 이게 독점에 반대하는 자유무역 주장하는 유럽의 개별 상인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이제 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 중국이나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상인인데 동인도 회사 말고 자유무역 상인으로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크게 성장합니다. 동인도 회사가 업무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그림인데, 광저우의 어느 항만 해역이죠. 생긴 양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양행이라고 하면 이제 서양 상인들, 무역상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이런 1800년대가 들어오면은 이런 자유상인들이 약 40여 개가 있었고, 1824년에 설립된 매그니악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인문사회과 연구소에서 조만간 산진이는 아니지만 소명출판사에서 이화양행이라고 하는 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다 이화양행 이야기입니다. 이 자딘 메디슨이라는 자딘 메디슨사가 1932년에 만들어집니다. 자딘 메디슨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딘 메디슨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딘 메디슨사가 여러 개의 양행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양행 경쟁자들을 앞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범선인들 당시에는 쾌속 범선입니다. 속도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차를 사서 간다. 그러면 차를 빨리 영국에 보내야 되는 거죠. 요즘처럼 뭐 냉동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전기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범선이라고 하더라도 범선이잖아요. 범선이니까 돛대를 타고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느 바람을 잘 시기, 그 다음에 해류 이런 걸 다 이제 계산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딘 메디슨사가 배를 몇 개 타고 있는데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 속도가 자딘 메디슨사를 크게 성공시켰다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배 이름이 새로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신차를 딱 따가지고 바로 영국으로 쏘는데 이제 어쩐 여기 같은 것처럼 실포라는 배를 타고 여기 보시면 캘커타에서 마카오까지 17시간 만에 주파. 뭐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얼마나 빠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딘 메디슨사와 경쟁했던 대표적인 양행이 이제 영국 자본인 덴트사가 있었고 미국 상사가 러셀사가 있었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요게 이제 러셀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그다음 상하이 와이탄에 있던 러셀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19세기를 전후해서 영국 상인들 특히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고향을 떠난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대목입니다. 영국 상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딘 메디슨사의 자딘과 메디슨이라는 두 사람이 제임스 메디슨, 윌리엄 자딘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해서 만든 회사인데 이 둘 다 스코틀랜드 출신. 왜 스코틀랜드계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유무역 상인으로 성장을 했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국사를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코틀랜드, 영국, 아일랜드 이런 거죠. 아일랜드는 미국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뭐 마피아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30년대 말에 뭐 마드라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전시가 71개나 활약했을 거예요. 절반 이상이 스코틀랜드인이었다고 하는 점, 이게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딘 메디슨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양 상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자딘, 그다음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둘이 합쳐가지고 1832년에 세운 회사가 자딘 메디슨사. 중국말로는 이화양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36년 말에 자딘 메디슨사가 12척의 선박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연해에서 여기의 거래를 합법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자딘 메디슨의 아편 거래 방식. 여기 이제 중국에 뭐 차를 사들이고 가는데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금이나 은으로 지불해야 되니까 이게 딸리게 되니까 이걸 이제 아편으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딘이나 메디슨이 아편 거래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이 이제 미국이나 기타 여러 나라 유럽 국가들의 자유상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이를 통해 성장한 회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을 보면 영국 정부에서도 이 아편 거래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엄청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이 중국 연해를 선단을 끌고 아편 거래를 했던 방식을 연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편 거래를 배에다 싣고 배에서 합니다. 항구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배를 연해 배에 놓고 그리고 작은 배들이 와서 그 배 위에서 아편을 사서 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이 배가 바로 광주 앞바다에 떠있는 아편 무역선입니다. 아편을 같이 싣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편을 사는 사람들이 작은 배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거래를 해서 싣고 나갑니다. 이런 식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바다가 근대를 추동한 장면이 뭐 앞에 했던 것처럼 상인들, 서양 상인들이었다면 또 하나의 장면은 이제 이겁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딘 메디슨이라는 이 아편 무역하던 아편 시스템 이게 이제 아편 전쟁 시기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아편 전쟁에서 영국 해군과 중국군이 붙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아편 전쟁 책을 보시면 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자딘 메디슨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무장한 아편선을 영국 해군에게 빌려주고 상선의 선장에게는 도함을 맡기고 번역 요원과 지도를 제공하여 영국 해군이 장강에 깊이 진입할 수. 그러니까 중국의 해안가에 있던 이 중국 해군들이 이제 장강까지 내륙으로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잘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이 자딘 메디슨이 자신들의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아편 무역을 하면서 갖고 있던 이 지식들을 다 동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일거에 난징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로써 5개 항구의 통상의 대문을 열도록 합니다. 이 영국 해군이 성장하는데도 자딘 메디슨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배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세계를 변화시킨 요소, 그 경제와 군사 또는 상업과 무기라는 것이 어떻게 협동했는지, 특히 군사, 무기는 해군과 연결되어 해전을 통해 근대적인 세계체를 형성했다. 얘가 바다를 건대를 주도한 장면이 바로 이게 처음에 상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해전을 통해서 바다가 건대를 주도하게 됩니다. 특히 동아시아. 그래서 핵심은 무기. 그러니까 상인과 군인이 별개가 아니고 딱 같이 간다. 이걸 이미 위원이라는 해국도지를 쓴 사람이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가시면 그건 그렇고, 그래서 여기 윌리엄 자딘과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이 자딘이고 오른쪽이 메디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상인의 강점은 자딘 메디슨의 경우를 보더라도 친족입니다. 일본도 근친 결혼을 하죠. 우리는 지금 8촌까지 결혼 못하게 되고 이번에 법적으로 확정됐고. 근데 이 친족이라는 유대관계에서 생긴 끈끈하고 강력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 충성심과 책임감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유상인이 윌리엄 자딘과 자딘 메디슨만 보더라도 뒤에 계보가 나오는데 보면 대부분 다 이게 집안들, 조카가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단히 뭐 동아시아적인 구성일 수도 있는데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영국에 왔는 아직 이국 땅에 저 먼 이국 땅에 왔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통령 스코틀랜드에서 오라고 조카들 누구는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구는 이제 여기에서 현지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고 혼혈아가 되죠. 그런 방식으로 그럼 전다 친족. 특히 영국 상인들은 사업 파트너들끼리도 가족 내 통혼을 통해 친척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회사 이름에서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딘 메디슨,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서양 상인들, 특히 자딘 메디슨이라고 하는 회사를 대표로 본다면 이런 구성을 보고 트랜스내셔널 상인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인인데 디아스포라예요. 이런 식의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자딘 메디슨사가 대표적이니까 자딘 메디슨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윌리엄 자딘과 제임스 메디슨인데 메디슨 집안은 이 메디슨이 죽어난 이대 이후부터는 회사 운영에서 퇴출됩니다. 그게 윌리엄 자딘 집안이 다 끌고 나가요. 이후에 윌리엄 자딘의 누이 부부 남편이 존스턴인데 자식들이 이제 윌리엄 자딘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이한테 이제 경력을 넘기게 되고 누이의 이제 자식들이 이제 맡게 되죠. 근데 누이 남편이 이름이 존스턴이기 때문에 운영을 맡게 되고 그래서 특히 딸 마가렛 존스턴이 그 다음에 딸이 이제 존스턴 집안에 딸이 있었는데 마가렛 존스턴이야. 이 사람이 또 토마스 캐직과 결혼하면서 그 다음에는 캐직 집안이 이화양을 끓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이 가계도입니다. 어떤 주택이 있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이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이화양에 관련된 책에 중국판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사진이 있고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자딘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한국에도 시중을 냅니다. 재물포. 그래서 재물포 냈는데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뒤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건물이 없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이 건물이 6.25 전쟁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바뀌게 돼요. 뭐 어쨌든 이걸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오른쪽에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제임스 존스턴. 존스턴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여기 앞에 나왔던 것은 마가렛 존스턴. 뭐 그 집안
그렇게 되고. 근데 이 제임스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뒤에 보였던 이 건물을 짓습니다. 별장을 짓습니다. 이게 존스턴 별장이야. 제물페이. 그래서 이제 자니 메디슨사가 제물페이도 지점을 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책임자가 제임스 존스턴이고,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존스턴 별장을 이제 물론 제물페이 계속 살았던 건 아니죠. 상하이로 갔다가 또 제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별장을 만들었는데, 그 별장을 거기 남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뭐 미군정 들어와서 하여튼 계속 변화합니다. 그 건물이. 근데 그 건물이 또 재밌는 거는 연구에 가면은 그 건물 자체가 지은 사람이 독일계 건축가예요. 동아시아에서 여러 그 사람이 지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대 유적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근대 유적이 많죠. 일본인들이 지은 건물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초창기에는 이 서양상인들 돈이 생기니까 각 지점을 내면 이제 별장을 냈습니다. 자기 살 집을.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나가사키에도 있는 그런 집들을 짓는 거죠. 자기가 살았던 옛날 집들을. 오사카나 뭐 고베 가도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짓는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존스턴 별장을 지은 사람이 독일계 건축가인데, 독일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상하이에 있고, 그 다음에 칭다오에 있고, 제문표도 있고. 이거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야. 건축 네트워크. 이게 한 건축가가 동아시아에서 건물들을, 그러니까 이 건물을 잘 지으니까 다른 지역에 왔던 동방 상인들이, 서양 상인들이 나도 지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네트워크를 연결해 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겠나라는 거죠. 물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임스 존스턴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가계도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니 메디슨이 이제 아까 조선에는 이제 제물포 왔다가 재미를 못 보고 이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진출해서 상당히 성공을 합니다. 1959년에 윌리엄 자딘의 친인척인 윌리엄 캐직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캐직이 일본 요코하마에 파견돼 사무실 오픈하죠. 그때 나가사키에 이제 이화양행 자딘 메디슨사의 대리인으로 온 사람이 바로 토마스 글로버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일본 근대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의 조슈번 젊은 청년들을 뭐 영국에 보내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영국의 낡은 배를 가져와가지고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 조선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기린 맥주를 뭐 이런 일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토마스 글로버는 일본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살았던 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나가사키 여행 가시면 토마스 글로버스 이 집을 구경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절벽이죠. 건너편이 바로 미쓰비 조선소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때 조선소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비 부인 이야기 여기서 나옵니다. 나비 부인이 이제 미국인 군인이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오기를 이제 여기서 쳐다보면서 바다를 내다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비 부인의 이제 모티브가 되고 막 그랬다는데,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게 어차피 나비 부인 그 이야기는 그 위로 계속 이제 미스 사이공이든 이렇게 변주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양인과 동양 여성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토마스 글로버가 이도 스코틀랜드의 사람인데 미혼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일본 여자 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이 제물포에 가서 살았어요. 시집을 간 거죠. 토마스 글로버가 여기 나옵니다. 타운센트 이렇게 됩니다. 여기 베네트 밑에 보시면 홈링그 양행이라고 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나가사키 직원이 베네트입니다. 이 베네트가 이 토마스 글로버의 딸과 결혼을 해요. 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광창 양행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베네트의 부인이 바로 토마스 글로버의 딸입니다. 그래서 남편 베네트를 나가사키 만나가지고 이제 제물포로 남편이 가니까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글로버의 딸인
하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일본말로 꽃이죠. 그래서 하나 베네트 글로브. 근데 그 무덤이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이 외국인 묘지에 있어요. 그래서 또 가봤는데 정말 이 보존 안 돼 있는, 그냥 막 지금은 좀 보존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갔을 때는 없었. 그냥 토마스 글로버의 딸이라는 건 이름 알았어요. 하나 베네트 글로브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게 토마스 글로버의 딸이구나. 그래서 왔는데 이제 이 병인을 얻어가지고 빨리 죽은 거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못 가고 제목포 땅에 묻힌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인적 관계, 이게 이제 인천 외국인 묘지, 지금은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었고, 그때만 해도 뭐 가보니까 거의 관리도 안 돼 있고, 뭐 그냥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긴 하지만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이게 디아스포라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토마스 글로버의 그 자손들은 다 살자, 동아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고, 다 영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으로 가서 살자. 이런 연구들을 이미 일본에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화양행은 이제 1950년이죠. 중화민국에 수립되고 난 다음에 대륙에서는 퇴출되고 홍콩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국가 기업으로서 세계 곳곳에 상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고 그 뒷부분은 안 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뒷부분도 양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